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거스 히딩크 감독의 성적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4강에 올려놓은 국민 영웅, 영원히 기억될 영화 같았던 월드컵. 그런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재임했던 약 19개월 동안의 승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 승률이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69%, 벤투 감독 61%에 비하면 히딩크 감독의 승률 36%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기억되죠.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의 승률은 6할, 60% 안팎인데요. 승률이 90% 이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심지어 21년도 우승팀은 승률이 6할도 되지 않는 5할 6푼대였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에서 돈을 다 벌 수가 없죠.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피터 린치는 뛰어난 투자자라면 10번 중에 6번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10번 중에 9번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고요. 조지 소로스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맞았을 때 얼마를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를 잃었는가다. 승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를 잡아야겠죠. 그 기회는 노력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올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올해 2월은 29일까지 있어서 어찌됐든 2월 28일 수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소통도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반갑지 않은 네 글자가 되겠네요. 지금 전국의 이것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심각한 날씨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탄력 근무를 하시라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고농도 이것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요.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으로 가면은 적용이 됩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같이 들어보시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저희 모토이기도 한데요. 강영현 기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조금 전에 검색한 거죠? 죄송합니다. 뭔가 유튜브에서 검색하다 이제 소리가 갑자기 뜨는 바람에 여러분께 조금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자, 먼저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염현석 기자님요. 네, 이제 겨울도 막바지입니다. 근데 최근 난방비 인상이 체감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어젯밤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맞아요. 10년 만에 방한했는데요. 왜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전해드리고 또 한편 돼지 도매 가격이 내리는데 아마 소비자분들 공감하지 못하시고 있을 텐데 이 이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법 관련해서 선구제 그리고 후구상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었는데요.
있는데요. 여당과 국토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염현석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네. 지난해보다 그렇게 막 많이 추웠던 거는 아닌데 네. 난방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랑 제가 딱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네. 작년 2월에 관리비가 2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한 관리비. 네, 전부 다 했어요. 네. 한 23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 달 34만 원 나왔더라고요. 어. 한 1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런 경우가 제 주위에도 꽤 되고요. 네. 저희 아파트에도 꽤 많습니다. 커뮤니티가 시끄러울 정도로 많은데요. 대부분 이 10만 원 중에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난방비 인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도 있었지만 올해 겨울은 또 대체로 예년보다 날씨가 조금 따뜻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 사용도 실제로 줄었거든요. 또 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실제 자료에 보면요. 난방 사용량이 에너지 절약 실천과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 영향으로 2002년 12월보다 15.6%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난방비는 천연가스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1.5% 인상이 됐고요. 도시가스도 조금 비슷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보면요. 지난해 도시가스는 2022년 대비 21.7%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용량이 줄긴 했지만 난방 단가가 올라 체감 난방비는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낀다고 아껴도 또 네.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도시가스랑 지역 난방이랑 인상에 관한 체감도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면 쓴 만큼 나오는 게 이제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 난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지역 난방 공사 이런 하나의 큰 발전소에서 온수를 데워서 이렇게 열을 보내주는 형식이거든요. 이 때문에 개인마다 사용 성향 등이 달라서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난방, 그다음에 도시가스란 특성만 보면요. 올해 같은 날씨에는 아무래도 지역 난방이 조금 더 불리합니다. 지역 난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수를 활용해서 온도를 높입니다. 네. 이 때문에 대부분 공고 사항이 계속 비슷한 온도로 난방을 켜둬야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뭐 20도면 20도, 24도면 24도 보일러를 맞춰 놓으면 그게 효율이 더 좋다라고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도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울 날씨 특징이요. 일교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요. 같은 날에도 따뜻할 땐 굉장히 따뜻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한 20도로 맞춰놨다. 근데 온도가 뭐 영하 10도에서 뭐 바깥의 온도가 영상 1도 이렇게까지 막 났으면 이 20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가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별로 따뜻하지도 않은데 보일러만 계속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별로 쓰지도 않아도 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효율이 이제 지역 난방 쪽이 조금 더 떨어진 거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난방비는 천연가스 요금에 네. 많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수입하는 곳이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이고 가스공사 실적은 어땠습니까? 어제 나왔는데요. 예. 정말 이상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실적이요? 네. 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매출액 44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요. 1조 5천억 원인데요. 물론 영업이익도 1년 전보다 37% 줄었고 매출도 14%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순손실이요. 7,47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조가 났는데 네. 7천억 원 넘게 손실을 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받아야 할 돈 못 받고 번 돈보다 이자 등으로 낸 돈이 더 많아서 손실이 난 건데요. 아하. 우선 2년 전부터 LNG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가격을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뭐 외상값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5조 7,659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 16조 원에 가깝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자로 쓴 돈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금 이런 이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2%대에서도 가스공사 거의 4% 가까이 이렇게 이율이 조달 비용이 조금 늘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지난해 순이자 비용도 1조 5,615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조 5,534억 원보다 더 많이 낸 겁니다. 가스공사가 이자로만 1조 5천억 원을 냈다. 네.
자, 강영현 기자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계속해서 뭔가 나오긴 나오네요. 네, 계속 물가가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에 많이 오른 게 사과, 배 같은 이제 과일류 그리고 토마토, 딸기 같은 시설 채소 가격인데 기상 영향으로 이제 생산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과일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과, 배의 비정형가, 그러니까 이제 흠이 조금 있거나 모양이 안 좋아서 일반적으로는 그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과일들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5월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제철 과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과, 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이런 수입 과일의 판매 수요를 파악해서 할당 강세 도입 물량을 2만 톤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과일이 비싸니까 수입 과일을 좀 더 많이 풀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난해 기상 악화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을 사전에 잘 관리를 해서 가격 인상 요인을 막겠다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이제 출하가 지연돼서 가격이 오른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이런 것들은 출하 비용을 킬로그램당 1,300원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기상 이후로 산지 출하 작업이 어려워져서 대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킬로그램당 납품 단가를 500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무나 양파, 마늘 이런 노지 채소는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달 중에 배추 2,000톤 그리고 무 6,000톤을 추가로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소비자 가격으로 좀 제대로 빠르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축산물 관련 대책도 나왔어요. 고기 네. 좀 어디서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네, 농식품부가 이제 전국 한우협회 그리고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주주 등과 이제 다음 달 전국 단위로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거리나 불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평시보다 최대 50%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등심은 이렇게 되면 이제 등심은 100g당 7,000원대, 불고기 국거리는 2,000원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도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행사 기간에 전국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을 20%에서 40% 정도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0g당 삼겹살 같은 경우에 한 1,425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3월 3일 이게 삼겹살 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이때 유통업체들이 그러니까 비계덩어리 삼겹살 최근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삼겹살을 샀는데 비계만 잔뜩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검수 작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월 3일. 사실 뭐 삼겹살이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그날 한번 생각이 나죠. 그리고 식당 가서 저도 이제 양념 돼지갈비 좋아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 가격이랑 다르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2달 연속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로 9개월째 하락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품질평가원에 따르면은 지난달 돼지고기 경매 낙찰 가격이 킬로그램당 4,086원.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4.6%가 하락을 했고 지난해와 비교를 해도 8.5%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돼지고기가 이제 평균적으로 매년 2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러니까 최저치를 기록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5월에 1차 급상승하고 9월에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이후에 10월부터 다시 이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그린다고 하는데 계절성이 명확히 있네요. 네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통상 무더위에는 돼지교배를 기피를 해서 여름에 공급이 적고 겨울에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돼지가 임신해서 도축까지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교배를 한 시점에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기에 올해 하락세가 특별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게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하고 또 나가서 식사하시는 외식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할당 관세 적용 또 외국산 수입고기 증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이제 전염병으로 일시적으로 도축이 증가해서 생산이 늘어났던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물가의 영향 때문에 평년보다는 돼지고기 가격이 다른 2월달과 비교했을 때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매가가 더 탄력적인 만큼 더 크게 낮아진 거고 소비자 가격은 이제 거기 고기 가격에 도축비, 또 물류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인데요. 또 여기에 계절적인 영향으로 이제 5월부터는 다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고기 가격은 거의 내려가는 걸 보기가 힘들죠.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또 힘드니까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자,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어젯밤에 도착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크버그가 1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저커버그 CEO는 현재 아시아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직전에 일본을 찾아서 메타 도쿄지사 개발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MR, 그러니까 가상현실 XR을 이제 넘어선 건데 이 헤드셋 등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삼성의 이재용 또 LG의 조 사장님이 이렇게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제 관심이 조금 모이고 있습니다. 주로 다뤄질 문제는 단연 AI 반도체 수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커버그 CEO가 일반 인공지능 개발을 이미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들을 통해서요. 네. 그러면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라고 하죠. 이거 대량 매입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라마 3 성능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엄청난 양의 AI 구축을 위해 이제 35만 개 이상의 AI 전용 칩이 필요하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는 현재 대량의 AI 반도체 칩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삼성전자도 이런 AI 관련 칩 개발도 하고 있고 또 둘의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비롯한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거에 딱 맞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눌 거다라는 분석이 큽니다. 예전에도 삼성하고 그 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더 강화될지 또 봐야겠고 LG전자랑도 뭐 협업을 한다고요? 네, 디바이스는 LG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커버그 CEO가 LG전자 조주환 사장과 혼합현실, XR 기기, 헤드셋에 대한 공동 개발과 이렇게 출시, 그다음에 AI 사업 협력 등을 모색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메타의 헤드셋 시리즈 중 가장 고사양 제품을 함께 개발할 거란 이런 추측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최근 실적 악화로 포기한 스마트폰의 공백을 대시할 분야로 XR 산업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두 기업의 필요가 또 딱 맞는 상황입니다. 또 메타는 AI, 메타버스 등 이런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G전자는 XR 시장에 필요한 다양한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의 시너지도 좋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좀 나와서 좀 결실도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제 대책들 꾸준히 나오곤 있는데 이른바 선구제 후 구상 개정안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저께 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넘겼는데요. 이 내용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일단 피해 세입자를 먼저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요청했던 방식인데요. 또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에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세입자의 외국인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당이 추진한 건가 보네요. 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를 해서 퇴장을 했고요. 야당 의원들만 18명 남아서 투표에 참석했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넘게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되면은 소관 상임위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랑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구제 후 회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 갈등을 조정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처리할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또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와 여야는 지난 5월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을 제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 금융, 법률 등 이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합의를 통해서 지원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오히려 최근에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또 그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은 최근에 3개월간 국토부의 실거래를 통해서 지역별 갭 투자 현황을 분석했는데 이게 전세 가격과 그리고 매매 가격의 갭이 큰 거래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전세가랑 매매 가격이 500만 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만큼 갭 투자액이 줄어든 건데 그래서 뭐 경기도 파주라든지 의정부 같은 일부 아파트에서는 매매가 그리고 전세값이 같은 거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가율도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율은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시장에 남아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여기에 또 금리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건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갭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상황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책임하에 갭 투자를 하시는 거겠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려야 되는데 저 지금 재채기가 날 뻔했는데 8127님 우리 집 비염 환자가 많아서 골치입니다라고, 그리고 3039님 기관지가 약한 우리 가족 이런 날은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생활하기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이 이 네 글자입니다. 대기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를 말하죠. 거의 뭐 매일같이 날씨 예보 보듯이 이것도 우리가 또 챙겨봐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근데 또 최근에는 국내 이 발생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7년 만에 다시 높아졌다라는 KBS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또 바깥 생활을 하고 또 연료도 많이 소비를 하면서 이게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또 여기에다가 중국이라든지 또 국내 공장 가동이 증가한 영향도 한몫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이 심한 날에는 탄력 근무를 권고하고 또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등의 대안도 내놨는데요. 이 네 글자,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4207님,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207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순석님이 밖에서 일하는 현장직인데 이게 안 좋습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게 마스크 쓰고 또 일하는 것도 참 힘들고요. 안경 쓰신 분들이 그 고통을 또 토로하시죠. 7010님은 기관지가 약해서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는데 안경에 김이 서려서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참 그게 불편해서 그 김서림 방지제 이런 것도 막 발라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네 글자 정답 그리고 또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혹시 시민 덕희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가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누적 관객 수 1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서 살펴보죠. 어피티,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은 시민 덕희 혹시 보셨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2016년에요. 네.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 3,200만 원을 사기를 당하셨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서 영화와 달리 이제 중국에 직접 가신 것은 아닌데 실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서 중국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조직원을 직접 설득을 해서 추적을 해가면서 이제 경찰한테 결정적인 제보를 직접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신고 포상금이 한 1억 원 정도 내걸려 있었는데 네. 이거 받지 못해가지고 언론 보도까지 됐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사실 아직도 그 포상금은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포상금 지급할 때는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개시 절차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인 검거 사실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영화까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경찰이 대응했던 방식에 대해서 또 질타하는 목소리도 또 커졌더라고요. 네. 자, 이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실 이제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통신을 이용한 사기는 통신이 발명되던 그 순간부터 이제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20년대나 1930년대에도 전화 사기가 좀 빈발했는데요. 1920년대예요? 네네네. 20년대에 100년 전에 전화 사기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전화가 사실 지금만큼 일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일단 전화로 뭔가 오면은 큰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속기 쉬운 마음이 좀 이미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음질이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속기가 좀 더 쉬웠는데요. 재미있다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기인데 어쨌든 근데 네. 1928년에 이제 전화 사기 사건으로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궁궐과 얽힌 사건입니다. 음흠. 종로 금은방이 궁궐 관료를 사칭해서 이제 귀금속을 상납하도록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사건이 있는데요. 이야. 당시 종로에 이정목 금은세공 이제 삼광상회라는 곳에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왕직이라고요.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선의 옛 왕족들을 보살피고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이왕직을 사칭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창덕궁 대비맛 전하께서 쓰실 거니까 이제 금비녀, 뭐 금반지, 뭐 고가의 장신구들을 얼른 가져오면은 창덕궁 앞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좀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뚫어주겠다, 나쁜 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황송한 마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주인이 얼른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요. 창덕궁 앞에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데뷔전화 어떻게 기다리게 하냐, 이거 혼을 내고 물건을 받아서 사라졌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검사 사칭이나 경찰 사칭 같은 이제 보이스피싱 방식인데요. 이렇게 권위를 빌려서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사기 수법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창덕궁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찾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었는데요. 후속 보도는 찾기가 어려워서 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칭당한 이제 창덕궁 데뷔전화
전하 이제 순정효 황후 윤 씨인데요. 네. 이제 경술련에 나라를 넘기도록 강요받았을 때 옥새를 치맛자락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칭을 해서 네네네네. 1928년도에 네. 거의 100년 전에 종로에 있는 금은방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네. 그것도 이제 전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기록된 거의 뭐 최초의 보이스피싱일 수도 네. 있는 거고 참나. 근데 이때는 거의 뭐 전화가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로 사회 문제로 번지게 된 때는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사기가 늘어난 것이 외환위기 지나면서 통신 인프라가 좀 활발하게 구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2004년부터 드문드문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좀 사용이 돼요. 근데 2006년이 되면서 이제 한 70건이 넘는 사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의 아픈 역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전화금융 사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이제 당시 2006년에는 뭐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기의 사람들이. 그래서 네. 법원장, 지역에 있는 법원장까지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네, 그쯤 좀 사회 범죄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네. 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06년쯤에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범죄 수법은 대만에서 2000년쯤에 뭐 2000년, 2001년, 2002년 요즘에 가장 먼저 난리가 났던 사기 형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대만 정부는 초기에 좀 주요 정부기관 공동 협의체를 꾸려가지고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조직과 불법 콜센터가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대만은 일단 진정이 됐는데 여기서 범죄 조직이 이제 대만에서는 못 하겠다 이래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뭐 태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2006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중일이 금융 체계가 좀 비슷한 면이 있고요. 또 서로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확장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정부 협동 대응이 대만 정도까지 기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초기 피해가 좀 컸다고 합니다. 특히 대포 통장을 잡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때 급속도로 늘어난 거는 인터넷 전화도 또 이때도 좀 확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의 발전에 사실 힘입은 좀 그림자죠. 그래서 기술이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역사였죠. 대만에서도 난리가 났고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등 다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발신 번호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섬에다가 뭐 중계기 같은 거 막 숨겨놓고 네. 그렇게 해서 또 경찰들이 찾지 못하게 또 우회하고 야, 참 이게 수법이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개그 소재가 될 정도로 뭐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억양이 이상하면 조금 이거 이상한데 의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법도 더 많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제 사기가 좀 대만에서 시작됐고 이제 중국 대륙 건너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연루가 됐었죠. 네. 그래서 연변말투라는 악센트가 좀 희화화됐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말씀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좀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범죄 조직을 꾸리고 또 가담하기도 하면서 말투로 구분하기는 좀 불가능해졌죠. 저도 이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성우를 고용했나 싶을 정도로 신뢰가는 목소리하고 어투를 가지신 분이셔가지고 본인이 검사인데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수법이 택배 발전, 택배 이제 온라인 쇼핑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 택배 추적해라 아니면 뭐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면서 앱을 설치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해줬던 분이 김미영 팀장님 아닙니까? 왜 그렇게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이 많았을까요?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긴데 이제 불법 대출 권유 문자를 이용해서 예치금 요구하거나 이제 개인정보 탈취하는 범죄 수법이었죠. 이제 그 문자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미영 팀장입니다. 이제 얼마 예치하시면 예치 증서 나옵니다. 뭐 이런 이제 수법이었고요. 대출
대출 상담사 노릇을 했죠. 가장 유명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021년 10월에 이제 처음 등장한 지 9년 만이거든요. 이게 검거를 했는데 검거를 하고 보니까 50대 남성이었다고. 근데 이제 전직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경찰 출신의 남성이어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콜센터를 두고요. 저금리 대출하고 신용 불량자 대출을 미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총 400억 원이나 되는 좀 나쁜 범죄죠. 검거하고 보니까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더라. 네. 아는 사람이 이걸 또 악용을 한 거네요. 이게 참 피해 사례가 각양각색입니다. 뭐 검사라든지 권력기관 사칭하는 건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검경 사칭을 통해서 계좌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에서는 이제 김민수 검사가 좀 유명하셨죠. 많이 등장했나요? 네. 이제 이 사칭 김민수 검사의 피해액은 100억 원대입니다. 이제 이분도 40대 무직 남성이 이제 텔레마케터 경험을 이용해서 범죄를 좀 저질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속이는 사연이 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사칭은 워낙 보편적인 수법이고요. 그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던 초반에는 세금 환급을 미끼로 던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무슨 추가 합격 같은 것을 미끼로 던져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라, 추가 합격 맞아요. 확인을 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경품 당첨 안내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대환 대출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국가에서 대환 대출을 지원해준다 저리로 아니면 무슨 센터에다 입력하면은 참 이제 그 일반 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는 큰 금액을 이제 대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것으로는 액정이 깨졌으니까 수리비를 입금해라. 뭐 엄마인데 가족 카톡을 이제 사칭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아예 폰에 악성 앱을 까는데 이제 한번 설치되면 개인정보 빠져나가는 것 순식간이라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경찰청에 따르면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한 4,472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송금책 알바를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010 또는 이제 01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제 국내 번호로 변직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중개기인데 네. 이거를 관리하는 알바를 또 이제 사기로 구한대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아르바이트 하려다가 이제 같이 엮여버리는 겁니다. 범죄 조직에다가 맞아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영화 시민 다큐에서도 그랬고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분들 과연 그 피해 금액을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잖아요. 그래서 뭐 총책이나 조직원이나 수거책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는데 이제 그 처벌과 상관없이 나의 피해 보상은 좀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처음 우리나라 상륙했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예방책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체받는 입금 계좌의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좀 입금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출금 및 이체 금액 한도 제한하거나 해외 접속 IP 이체 차단 이런 게 예방책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이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수법도 좀 진화를 하고 있고 이제 일부러 이제 사기 금액을 입금을 한 다음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기 지금 금액이 입금돼서 당신 이제 통장이 묶였으니까 이제 좀 개인 정보를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상금을 주면은 풀어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사기 수법도 좀 빈발하고 있고 이제 돈을 좀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통장에 묶여 있는 기간에 또 손해가 있고 내가 또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들락날락거리는 시간도 또 손해여서 일단 엮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일단은 공통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성금을 요구하면 이건 거의 다 무조건 보이스피싱 사기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목소리 한 3초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카피해서 김정희 이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목소리를 카피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 딥페이크라고 해서 얼굴까지 모사를 해서 영상통화로 아빠 나한테 돈 좀 보내줘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더더욱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 등의 건설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이 지난달에만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 금지 경보가 내려진 미얀마, 라오스 지역은 방문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오늘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은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봄 산업을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돌봄, 이게 산업입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돌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네. 흔히 돌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이나 그렇죠. 아이 맡기고. 고령자를 떠올리고 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돈을 버는 쪽보다는 지출하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돌봄이라는 개념이 확장하고 있고요. 우리 돌봄 산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돌봄 산업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돌봄도 이제는 거대한 산업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영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넓어요. 네. 일단 개념부터 한번 정립해 볼까요? 네,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게 되면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 건강이나 연령 때문에 좀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주로 돌봐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렇죠. 특히 이 돌봄 활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리거나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만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픈 분들을 우리가 케어해주는 일이 돌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건강하신 분들도 관리해주는 일도 돌봄이고요. 또 재무 관리도 돌봄이고 또 정서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돌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의 범위가 좀 많이 성장한 그런 경향성이 있죠. 산업이 되게 넓어지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기에 첨단 기술도 또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돌봄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대단한 속도인데요. 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거의 1대1로 대체하는 역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행을 돕는 입는 로봇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착용자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균형 감각을 잡도록 하는 이런 기술도 적용이 되면서 재활을 돕기도 하고요. 맞춤형 운동을 돕기도 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이제 원격 돌봄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고령의 부모님들을 돌보시려고 집을 매일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격 돌봄 기술을 활용하면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셨어요. 걷고 계세요. 뭐 물을 드셨어요. 아니면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도 다 원격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낙상 알림이 가족들에게 전송이 돼서 SOS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알람이 뜨기도 하고요. 또 기술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사람들이 일일이 돕기는 어려운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신체 움직임이 쉽지 않은 분들의 배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제 아니면 스마트 기저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술 제품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저귀가 있어요? 네, 스마트 기저귀는 배뇨 배변 시에 알려주는 거죠. 보지 않아도 알람이 딱 떠서 좀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첨단 기술들이 다 이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돌봄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여기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아닙니까? 네. 스마트 기저귀 당연히 그냥 기저귀보다 비싸겠죠. 네, 맞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이걸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현재 상황에선 그렇고요. 지금 당장 개인이 이 돌봄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그럼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기관이라든지 뭐 병원, 뭐 시설에서 이런 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돌봄의 효율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명의 간병인이 한 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다면 이 원격 돌봄 기술이 적용되면 기관에서 한 명의 간병인이 5명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차원에서는 이 기술 덕분에 환자 개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체감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돌봄 비용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돌봄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육 돌봄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실버 사업으로 영역을 또 확대를 하고 있어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실버 산업 전망은 밝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례로 한 어린이 교육 기업 업체는요. 어르신 대상으로 이 교육 돌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 강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요즘은 이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 같은데 미리 네네네. 한번 교육을 해보고 가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식이죠. 요즘 카페나 식당 갔을 때도 다 그걸로 주문하도록 되어 있으니 네, 미리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50대부터 80대까지를 위한 이 평생 학교라는 강의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실버 교육 돌봄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버 교육 돌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써야 네, 그래야 이제 치매도 늦출 수 있고.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 2부에서는요. 그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나오십니다. 미리 좀 잠깐 예고해 드렸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돌봄 산업 그러면 어린이 아니면 고령자 그 사이에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젊은 층도? 네, 맞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산업도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계적 돌봄이 주목을 받습니다. 인간관계로 돌보는 거죠. 꼭 무언가가 부족해서 채워주기보다는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기대는 이 관계적 돌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청년 1인 가구들에게 이 느슨한 인간관계를 제공하는 공유주거형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년 1인 가구는 좁은 원룸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거실이 없고 답답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주로 카페를 그래서 많이 갑니다. 자신의 거실을 카페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 주목해서 한 스타트업에서는 이들을 위한 집 근처 공용 거실을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관계적 돌봄 사업을 또 실시를 하고요. 이 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거실처럼 공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 동네 지역생활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동네를 기반으로 한 이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며칠간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해서 약을 대신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이런 글들을 올리는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사례를 하는 형식의 그런 관계 돌봄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돌봄 산업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거 많이 성장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돌봄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진입한 나라들은 돌봄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들어서 국내 취업자 수가 증가한 분야는 보건복지업인데요. 네. 최근 취업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이 가운데에서도 보건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 돌봄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가족 안에서 기능하던 돌봄이 이제는 많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돌봄은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돌봄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스마트 기저귀를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도 저 이제 KBS 콩으로 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또 김영희님 말씀처럼 돈이 곧 존엄성을 지키게 하네요라고 역시 이제 있는 사람들이나 또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대중화돼서 네. 돌봄 산업의 진입 장벽도 낮추고 네, 맞습니다. 비용도 낮추는 쪽으로 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장옥향님이 파킨슨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 생각하니까 갈수록 발전하는 이 돌봄 기술이 빠르게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돌봄 서비스를 조금 더 저렴하게 네. 대중적으로 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2부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노년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정희원 교수님 나오실 때 진짜 여러분의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실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때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시간 쭉 길게 가져가 볼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